네, 두 번째 물리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물리 지문이었는데요. 지금 하게 될 이 지문은 상당히 내용도 길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정보도 많습니다. 그 처리해야 될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우리가 수합을 해야 되고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수식에 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좀 배경 지식도 좀 필요한 그런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국어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단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내 분자 간에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표면적 대 부피의 비를 최소화하는 형태를 취할 때, 자, 여기서 잠깐 끊어 갈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인력, 액체라는 점을 또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 간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인력 정도는 아시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상이 뭐냐면 표면적 대 부피의 비입니다. 표면적 대 부피의 비를 최소화하는 형태를 취할 때 이거 뭐뭐 할 때니까 이게 다 뭡니까? 우리 분석의 틀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분석의 틀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액체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원래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은 대략적인 글의 흐름을 글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해서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처음부터 우리한테 내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력 작용합니다, 액체 내에서. 그래서 어떤 그것이 원인이 돼서 표면적 대 부피의 비가 최소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표면적 대 부피의 비가 최소화됐을 때 에너지가 최소화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에너지를 그러면 또 최소화하는 것이 연쇄적으로 지금 정보가 엮여 있는 거잖아요. 안정된 상태라는 겁니다. 안정된 상태, 에너지가 큰 것이 아니라 작았을 때, 에너지가 적을 때 안정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액체는 표면적이 최소가 되는 모양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안정된 상태를 추구한다라는 얘기겠죠. 이는 가능한 한, 자, 또 조건이 있는데요. 자, 에너지가 안정된 상태에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떨 때 또 안정된 상태가 되느냐? 많은 분자들이 본체 속에 파묻혀서 이웃 분자들로 둘러싸였을 때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가 된다.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라는 것은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겁니까? 안정된 상태라는 거죠.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가 된다. 가령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과나무의 사과가 지구와의 만유인력에 의해 지상에 떨어졌을 때 사과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보다 에너지가 작아지는 것과 유사한 원리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과가 매달려 있을 때는 여기에 따르면 많은 분자들이 본체 속에 파묻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뭐 공기 정도일 건데요. 만약에 땅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흙 분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풀 분자, 그다음에 아무래도 공중에 매달려 있을 때보다는 많은 분자들에 둘러싸인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에너지가 적은 상태, 다시 얘기해서 안정된 상태가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가 구의 모양일 때, 자, 뭐뭐 할 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너무 많다 보니까 다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정신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한번 쳐봤는데요. 액체가 구의 모양일 때 이웃 분자에 둘러싸이는 분자의 수가 최대가 되며 표면적 대 부피의 비가 최소가 되어, 이 두 가지 조건 다 뭐였습니까? 이 두 가지 조건 다 뭐였어요? 에너지의 상태가 가장 낮은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정된 상태였죠. 이런 구형의 모양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그러지기도 하지만 외부의 힘이 미비하거나 작용하지 않는다면 구형의 모양이 유지된다. 가령 빗방울의 경우 이 크기가 1mm 이하인 경우는 구형에 가까운 모양이지만 크기가 커지거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중력이나 저항력이 크게 가해져 그 힘에 상응하여 구형이 일그러지게 된다. 그래서 1단락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따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필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면 표면적 대 부피가
일단 표면적대 부피가 중요한 화제였고요. 이것이 최소화됐을 때 에너지가 최소화된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액체에서 일어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뭐 때문이다? 인력 때문에 이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부피가 최소화됐다, 에너지가 최소화됐다, 그 다음에 상태가 안정적이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정된 것은 분자들이 본체 속에 파묻혀 이웃 분자들로 둘러싸였을 때,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의 형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 다 나왔었어요. 아까 이웃 분자들에 의해 둘러싸이는 분자가 최대다. 그 다음에 에너지 상태가 가장 낮은 상태다. 그래서 두 개 다 이 둘을 갖다가 합쳐서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 안정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크기가 커지거나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경우에는 이 중력과 저항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구형이 일그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1단락 정리한 부분이고요. 2단락 갈게요. 이처럼 액체가 가능한 한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성질을 표면 장력이라고 한다. 자, 정의 나왔습니다. 표면 장력. 자, 표면 장력 이거 찾아보니까 감마라고 하더라고요. 감마의 단위는 표면적분의 에너지, 즉, 자 여기서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서 m2가 아니라 m의 제곱입니다. m의 제곱이요. 그래서 m의 제곱분의 j는 줄이죠. 에너지의 단위 줄. 이고 이에 따라 표면적의 표면 장력을 곱하면 그 물질의 에너지임을 알 수 있다.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거는 일단 수식이라는 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지문 중에서는요, 심심치 않게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당연히 계산하려면은 이게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외워서, 공식을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지문에 수식을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호로 된 식이 아니라 말로, 글로 풀어서 수식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호로 표현하면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 식을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겁을 먹고 실수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수식이 나왔을 때는 그 여백에다가 기호를 이용해서 간단한 식으로 좀 메모를 해 두어 가지고 나중에 계산할 때 써먹는 것을 또 역시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 표면적의 표면 장력을 곱하면 그 물질의 에너지임을 알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표면적이 미터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표면 장력 감마를 곱하면은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요. 자, 따라서 에너지가 작아지는 안정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자, 또 하나 나오네요. 안정과 관련해서의 이제 세 번째 또 조건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표면적이 작아져야 한다. 구형 물방울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의 표면을 생각해 보자. 물방울의 크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자,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물방울의 크기가 유지된다. 왜 내가 이걸 잘 보라고 하냐면은 이 뒤에 보면은 물방울의 모양과 관련된 설명도 나옵니다. 자, 크기와 모양 얼핏 생각하면, 만약에 시간에 쫓긴다고 생각하면은 이 둘을 갖다가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어 자리를 좀 확실히 해달라. 물방울의 크기입니다. 크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방울 표면에, 자, 첫 번째 힘, 그러니까 여기 이제 힘이 작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표면의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넘버링 했습니다.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이게 평형을 이루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물방울 표면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에 관계된 것은, 자, 첫 번째로 언급한 게 뭐였어요?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었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관련된 것은 물방울 외부의 대기 압력과, 그래서 1-1이라고 넘버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요것과 관련돼 있는 첫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물방울 자체의 표면 장력이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표면의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보니까 물방울 내부의 대기 압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표면의
지문이 우선이기 때문에 표면의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관련된 것은 물방울 외부의 대기 압력이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미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만약 배경 지식이 없고 뭐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틀면은 함정에 빠지겠구나, 이런 거를 다 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방울 자체 표면 장력이 1-2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깥쪽, 아까 바깥쪽 얘기했었잖아요.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 이것과 작용하는 것은 물방울 내부의 압력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부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방울 내부의 압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힘들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물방울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때 표면 장력에 의해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구성을 아마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한 것 같은데요. 봐봐, 1-1이 뭐였어? 물방울 외부의 대기 압력이었잖아.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부터 나와야 되는데 1-2 물방울 자체 표면 장력부터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또 그 머릿속으로 그 정보가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을 노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세심하게 출제자들이 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두 번째 것부터 나왔어요. 표면 장력에 의해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구의 반지름이 R이고 액체의 표면 장력이 감마일 때 8파이 감마 R로 표현된다. 이것은 주어진 값이니까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므로 표면 장력이 나타내는 힘은 표면적으로 나눈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 이것도 제곱입니다. R2가 아니라 4파이 R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구의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4파이 R 제곱으로 나누지? 이렇게 했을 때 요 표면적이라고 이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의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니까 이걸로 나눈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으로 나누면은 R분의 2감마가 된다. 표면 장력이 나타내는 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물방울이 만들어졌을 때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은 물방울 표면 안쪽의 압력과 물방울 표면 바깥쪽의 대기압의 차이만큼이 된다. 됐어요? 자, 여기서 잠깐 또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 물방울입니다. 물방울. 나름대로 엄청 잘 그렸다고 흐뭇했었어요. 왜 보면 표면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었고요. 요게 이제 물방울 내부의 압력이었고, 이거는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어서 외부 압력이었다는 것 기억하시죠? 여기 보시면 이 관계, 이제 이쪽 빨간색으로 쓴 거예요. 표면 안쪽으로, 물방울 표면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관련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물방울 외부의 대기 압력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물방울 외부의 대기 압력 R분의 2감마 이렇게 됐고, 이것은 아마 8파이 감마 R를 뭘로 나눈 거? 구의 표면적인 4파이 R 제곱으로 나눠서 이렇게 됐다. 우리가 이거는 계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표면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두 번째가 뭐였냐면, 관계되어 있는 두 번째가 물방울 자체의 표면 장력이었고, 이거는 감마로 일단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면 장력에 의해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8파이 R 제곱이다. 자, 이렇게 기호 수식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방울 외부의 대기 압력은 R분의 2감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과정을 거쳐서 산출이 된 것이다. 물방울 자체의 표면 장력은 감마이고요. 그 다음에 이 표면 장력과 이 표면 장력에 의해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면 장력만, 여러분들이 또 그 병을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나방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면 장력을 지금 뭐야, 표면 장력은 두 개인데 똑같은 표현인데 하나는 감마고 하나는 왜 8파이 Y 감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거는 물방울 자체의 표면 장력이고, 이거는 표면적에 의해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엄연히 다른 거죠, 엄연히. 그래서 이 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표면적
힘의 평형은 표면 장력에 의한 힘 있잖아요. 그러니까 8파이R이 되겠죠.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이니까 이것은 물방울 안쪽 압력과 바깥쪽 대기압의 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걸 갖다가 이항을 하면은 표면 장력에 의한 힘과 요거를 갖다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플러스 바깥쪽 대기압은 물방울 안쪽의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거 굳이 이항을 했냐면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표면 장력에 의한 힘과 그 다음에 바깥쪽 대기압, 요것은 뭐였어요? 표면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물방울 안쪽 압력은 표면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결국 이 둘이 같다.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이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수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의 그냥 추리인데 근거는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이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 내부 외부가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같은 식을 이렇게 달리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국어 선생 출제자들이 문제로 만들면서 같은 수식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혼동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가 된 부분인 거고요. 자, 여기서 반지름이 무한대로 커진다는 것은, 이제 반지름이 다른 얘기예요. 무한대로 커진다는 것은 구 모양이 아닌 A가 아니라 B 평면 모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표면의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표면 장력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하나의 값으로 정해진다. 자,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그냥 물이든지 아니면 비눗물이든지 아니면 빗물이든지, 얘네들은 어떤 그 같은 빗물, 같은 비눗물, 같은 물이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하나의 값으로 정해진다라고 했으니까 표면 장력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 가지가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 똑같다고요. 뭐 20ml가 들어있는 비눗물과 100ml가 들어있는 비눗물의 표면 장력은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질에서 구의 반경이 작아질수록, 자, 이것도 중요한 틀이잖아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구의 반경이 작아질수록 표면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차가 커짐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이제 두 가지가 이거예요. 반지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보가 나와 있었는데요. 반지름이 무한대로 커지면 구의 모양에서 평면 모양으로 바뀐다는 점. 근데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뭐가 커진다? 압력 차이가 커진다라는 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기호도 나와 있고 수식도 나와 있고, 이것을 다 말로 길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2단락 자체를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단락 볼게요. 이러한 내부 압력, 대기압, 표면 장력과 힘의 평형에 관한 원리는 속이 빈 방울, 왜 갑자기 속이 빈 방울이라는 그 화제가 나왔을까? 얘는 물방울이잖아. 물방울은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물이지, 물. 그런데 여기서는 속이 빈 방울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인체의 허파 조직의 안정성에 대한 해석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 허파 조직은 작은 물의 망 내에 공기가 채워진 꽈리, 공기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까는 물로 채워졌는데 공기가 채워졌다. 꽈리라고 불리는 작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기로 채워진 구형의 공간을 구성하는 표면을 가로지르는 압력차는, 자, 압력차이 아까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 압력차이가 나왔었습니다. 구의 반경이 작아질수록 표면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괜히 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르죠, 엄연히. 압력차라는 말은 똑같이 쓰였지만 여기 압력차는 물방울에서의 압력차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압력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공기. 여기 보면은 공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기가 채워진 그런 그 방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압력차는 표면 장력에 비례하고 역시 상관관계에 의한 진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공간의 반경에 반비례한다. 이 말도 저는 보여요. 뭐냐면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위에 나왔던 어떤 개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요?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이 클수록 어떻습니까? 압력차가 반비례니까 작아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원문에는 이거 반지름으로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반경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4단락. 그러므로 공기가 채워진 크기가 다른 두 개의 꽈리들이 서로 연결되면 작은 꽈리는 붕괴하고 큰 꽈리는 확장될 것이다. 합쳐질 때 이제 큰 꽈리가 작은 꽈리를 먹는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꽈리의 내질을 구출하는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이유가 나왔고, 작은 꽈리들의 붕괴와 함께 작은 수의 큰 꽈리만이 남는 결과를 가져온다. 일단은 왜 그런지는 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합쳐질 때는 작은 것이 큰 것에 흡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질을 구출하는 물의 표면 장력 때문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꽈리와 작은 꽈리 두 개로 존재할 때보다 두 꽈리가 합쳐져 큰 꽈리보다 더 커진 하나의 꽈리가, 이거는 이제 낯익은 건데 두 번째 나왔으니까 강조니까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표면적 대 부피의 비가 더 작다. 이거는 뭐였어? 안정적이라는 거죠. 안정적이란 거. 에너지는 작고 안정적이다. 이거 첫 단락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결국 이 또한 표면적 대 부피의 비를 최소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꽈리에서 지방질 계면 활성제는 꽈리의 내질인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추어서 허파가 붕괴하지 않도록 해준다. 그러나 조산 미수가 혹은 중독성 흡연가의 경우에는 허파의 내질에서 지방질 계면 활성제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얘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얘가 표면 장력을 낮춰가지고 허파가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충분하지 않게 된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허파가 붕괴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2단락보다는 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5단락 가보죠. 모세관 오름과, 자, 또 다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3단락에서는 이게 뭐 허파 조직 얘기했죠. 3, 4단락에서는 허파 조직, 꽈리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5단락에서는 모세관 오름과 모세관 내림 현상, 다른 현상으로 이 논의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액체 표면 장력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나오는 사례들은 표면 장력이 작용하는 사례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방울 나왔죠. 그 다음에 뭐 허파꽈리 나왔죠. 그 다음에 모세관 오름, 모세관 내림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세관을 물통에 꽂으면 물은 모세관을 채우며 수면이 상승하여 모세관 밖의 수면의 높이보다 높게 위로 올라간다. 이와 달리 유리모세관 내에 뭡니까? 이와 달리는 뭐예요? 수은. 그러니까 얘는 뭐였냐면 물이었고 얘는 수은이야. 물과 수은의 차이를 체크를 해야겠네요. 우리가 대상 간의 차이점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수은 액체 표면의 높이는 오히려 저장 용계에 있는 수은 액체 표면의 높이보다 낮다. 반대 관계이네. 그지? 반대 관계죠. 물과 수은이 반대 관계입니다. 물보다 표면 장력이 훨씬 큰 수은의 응집력은 수은과 유리모세관 내부 표면 간의 인력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이유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물은 물의 표면 장력에 의한 응집력보다는 친수성, 이제 뭐뭐보다는 뭐뭐 크다 작다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수성 유리모세관 내부 표면과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수은과는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물이에요. 이게 물이면은 지금 이렇게 놓고 뭐예요? 이거 지금 그 모세관을 채우면서 수면이 상승해서 모세관 밖의 수면의 높이보다 높이 올라간다. 요 밖의 높이보다 더 높죠. 파란색이. 확대해드립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은은 그 반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밖에 있는 높이보다 더 낮게 이렇게 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은과는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물과 유리모세관의 인력, 수은의 표면 장력 과 응집력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유리모세관 인력이 물의 표면 장력보다 더 크다. 이렇기 때문에 각각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게 바로 물이었고요. 이게 수은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6단락. 모세관 내에서 이러한 액체 자체의 표면 장력과 액체의 모세관 표면의 인력의 상대적인 크기는 모세관 내, 이번엔 또 화제가 뭘로 가냐면은
크게 봤을 때는 달라지지 않아요. 모세관과 모세관이 나왔기 때문에 모세관이 나왔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6단락에서는 여기 표면의 모양의 그러니까 어떤 액체 표면의 모양에 6단락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관 내벽을 통해 상승한 액체의 표면에는 두 종류의 계면이 존재한다. 하나는 액체면과 공기가 접촉하는 액체기체면이 계면이고, 다른 하나는 액체와 모세관의 내벽이 맞닿아 있는, 모세관은 고체일 거니까 액체 고체 계면이다. 물의 유리 모세관 현상에서는 모세관 내 물의 수면에 노출된 물 분자와 공기의 상호작용으로, 아까 뭐였어? 액체 기체 계면이니까 물 분자와 공기의 상호작용이겠지? 근데 그 작용으로 인한 힘은 거의 없어요. 물 분자가 친수성 유리 표면과 상호작용하는 힘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친수성이라고 하는 거 아까 위에서 나왔던 것 같죠? 친수성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물보다 여기 친수성 유리 모세관 응집력보다는 친수성이 더 크다. 아까 이렇게 부등으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우리 액체 모양에 있어서도 친수성이 관여를 하는데, 물 분자가 친수성 유리 표면과 상호작용하는 힘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친수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관 내 중앙의 수면은 수평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리 표면과 접촉된 수면은 유리관을 따라서 약간 위로 들어 올려져 있는 것은 유리관 내부의 표면과 불 분자의 인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유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러므로 모세관 내의 수면은 오목하잖아. 여기서 봤을 때, 그지? 오목한 모습을 갖는다. 반면 또 수은하고 비교하고 있는데요. 수은의 경우에는 유리 모세관 내부 표면과 접촉된 수은의 가장자리 부분이 처졌다고 해서 오목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 여기 양끝은 처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볼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수은 원자 간의 응집력이 수은과 유리 모세관 내부 표면의 인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물은 친수성하고 연관이 있는 거고, 수은 같은 경우에는 응집력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문 분석이 끝났고요. 곧바로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내용 잊어먹기 전에요.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애가 나와가지고 비눗방울을 불고 있습니다. 비눗방울 놀이를 하면 그림 A와 같은 큰 비눗방울, 자 A는 큰 비눗방울이죠. 이렇게 되겠으니까, 그 다음에 B는 작은 비눗방울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기를 이 비와 같은 작은 비눗방울이 크기를 유지한 채 날아다니다가 만나서 하나의 비눗방울로 합쳐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흔히까진 모르겠는데, 제가 딸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봤는데 별로 안 붙던데요. 그리고 터지던데. 이렇게 하나의 비눗방울로 합쳐지는 이유는 두 개의 비눗방울이 만나게 되었을 때, 이거 제일 중요한 거죠. 내부 압력이 더 큰 비눗방울의 공기가 작은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유를 왜 이렇게 알려주냐고. 두 개 합쳐가지고 큰 방울이 되면 대박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되지. 이 선생님이 너무 친절해 이거. 내부 압력이 더 큰 쪽 비눗방울의 공기가 작은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압력이 큰 쪽에서 내부입니다. 외부가 아니에요. 압력은 이게 비눗방울이니까 외부 압력도 있고 내부 압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준이 되는 것은 내부 압력이라는 거죠.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한다. 자, 봅시다. 기억, A와 B 모두 크기를 유지하고 날아다니는 것으로 보아 비눗방울 내부의 압력은 대기압과 일치하는 값을 갖는군. 내부 압력, 대기압은 외부 압력이잖아요. 내부 압력과 대기압력이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2단락 끝에서 6번째 줄 가보겠습니다. 2단락 끝에서 6번째 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보시면 구 모양이 아닌 평면 모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표면의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압력차가 없다라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부 압력과 대기압이 일치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랑 연결시키는 거야? 크기가 아니라 뭐랑 연결시키는 거다? 모양하고 연결되는 그런 설명입니다. 2단락 끝에서 6번째 줄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니은 볼까요? A와 B 모두 구의 모양을 가지는 것은 다른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각각 더 큰 에너지 아니죠. 구는 아까 뭐였습니까? 구는 안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안정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에너지가 크답니까? 작답니까? 작다는 거지. 그래서 큰 에너지가 아니다. 그래서 1달러 11번째 줄, 12번째 줄 보면은 구의 모양은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되는데 리을 먼저 볼게요. A와 B가 하나로 합쳐진 이후에 비눗방울의 에너지는 A와 B 따로 있을 때 에너지의 합보다 작아지는군 이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로 4단락 7번째 줄을 보면은 4단락 7번째 줄을 보면은 표면적 대 부피의 비가 더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피가 더 작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쳐진 이후에 A, B에 따로 있을 때 하나로 합쳐진 이후에 비눗방울 에너지는 따로 있을 때 에너지 합보다 작아지는군. 하나로 합쳐졌을 때 표면적 대 부피는 낮아진다라고 4단락 7번째 줄에서 나와 있고요. 이게 낮아지면은 뭐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표면적 1달러 11번째 줄에서도 표면적 대 부피가 낮아지면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요? 왜 합쳐지는 거예요? 이 글의 필자에 따르면 안정적인 상태를 위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합쳐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눗방울은 하여튼 떨어지는 게 많아갖고 나도 모르게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디귿이 조금 골치 아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디귿과 관련해서 또 그 필기한 게 있어요. 보면 A와 B가 서로 합쳐질 때 B 내부의 공기가 A 내부로 이동하여 하나의 방울을 이루겠군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뭐에서 뭘로 했어요? 내부 압력이 큰 쪽에서 내부 공기가 내부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B 내부의 공기가 작은 거였죠. B는 작은 그 비눗방울이었잖아요. 내부 공기가 A 내부로 이동하여 하나의 방울을 이루겠군. 그러니까 작은 비눗방울이 어디로 간다? 큰 걸로 간다. 왜? 작은 그 비눗방울이 어떻습니까? 내부 압력이 더 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거의 근거는 3단락 6번째 줄, 7번째 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3단락을 봐야 되냐면은 이게 지금 비눗방울이란 말이에요. 비눗방울. 그러면 지금 그 방울 같은 것이 본문에 뭐 나왔어요? 물방울 일단 나왔죠. 물방울 나왔고 그 다음에 꽈리 나왔습니다. 허파꽈리 나왔어요. 근데 꽈리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공기방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비눗방울은 물방울입니까? 아니 물방울 쪽입니까? 아니면 꽈리 쪽입니까? 꽈리 쪽이라는 거지. 꽈리를 이야기한 건 3, 4단락이었거든요. 그래서 1, 2단락에서 찾으면 안 된다. 이것을 또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3단락 6번째 줄, 7번째 줄 한번 가보면 볼까요? 3단락 6번째 줄에 3단락 6번째 줄에서 7번째 줄 가보겠습니다. 1, 2, 3, 4, 5 여기 압력차는 표면 장력에 비례하고 공간의 반경에 반비례한다. 이거 특히 뒷부분에 있는 거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공간의 반경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은 반지름과 관련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필기한 거를 보면은 이거를 크게 압력차는 표면 장력에 비례하고 공간의 반경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추론을 해봅시다. 이건 이제 추론하기가 나왔는데 바깥쪽 대기압은 그 큰 방울이나 큰 그 비눗방울의 바깥쪽 대기압이나 작은 비눗방울의 바깥쪽 대기압은 같아요. 그쵸? 대기압은 같죠. 똑같이 외부는. 그러면 근데 압력 차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력 차이는 아까 보면은 공간의 반경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작은 공기방울인 B가 압력 차이가 더 큰 거예요. 그죠? 자, 바깥쪽 대기압은 똑같아. 압력 차이는 B가 더 커. 그러면 결국 압력 차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 압력과 그 다음에 안쪽 압력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안쪽 압력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안쪽 압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A가 큰 거예요? B가 큰 거예요? 같은 거예요? B가 더 큰 거지, B가.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니까 얘는 변화가 없으니까 차이가 없는 거고요. 여기는 뭡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압력차가 이렇게 B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압력에서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뭐 마이너스 5기압, 마이너스 3기압은 없잖아요. 고기압, 저기압도 주변 기압보다 높으냐 낮으냐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B는 작은 물방울이고 압력이 크다. 그 다음에 A는 큰 물방울이고 압력이 작다. 내부, 이게 그냥 압력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내부 압력이죠. 외부 압력은 대기압으로서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B가 작은 물방울, 작은 그 비눗방울이 A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작은 B 내부의 공기가 A 내부로 이동하여 하나의 방울로 이루겠군.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4파이R 제곱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압에 마이너스가 없다도 그렇고, 뭐 좀 몇 가지의 배경 지식이 글쎄요, 이거 물리를 지금 배우거나 물리에 되게 그 조예가 깊은 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좀 코웃음을 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완전히 이쪽하고 좀 멀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배경 지식들이 좀 필요한 그런 지문들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